전 세계 주요국, 그러니까 OECD 가입해 있는 20개 나라들 국민들한테 중국이 좋아요 싫어요 조사를 갖다가 십수년에 걸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중국 싫어요. 몸은 중국이랑 가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요. 마음은 미국이랑 같이 가는. 오늘 책은 바로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2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중 무역 분쟁의 근원과 우리 대응 방법인데 예. 중국 부활의 신호탄이 뭐 토지 개혁이 있다고. 예, 그거는 뭐 이게 어떤 말이에요? 정말 그 대단한 일이 1978년에 벌어졌죠. 1978년이 이제 중국 역사에 있어서 뭐 극적인 전환점이었는데요. 예, 76년에 이제 덩샤오핑이 비롯한 어떤 새로운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기보다는 새로운 세력이 강해집니다. 76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마오쩌둥 주석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천안문에서 소요 사태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화거펑이라는 분이죠. 중국 발음으로는. 그분이 이제 후계자로 지정이 됐었는데 좀 이렇게 리더십이랄까 또는 당내 장악력이 부족한 가운데 결국 권력의 도전을 덩샤오핑의 도전을 받게 되면서 정책적인 전환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지금의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시골 중의 시골 핵심 지역에서 많이 멀어 떨어지지 않은 오지는 아닌 그러나 또 농사를 많이 짓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사이에 있는 어느 정도 지역 정도 되는 지역에 바로 안후이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베이징 밑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성이 있는데 성이면 뭐 1억 인구 1억이니까 엄청 큰 거 아시죠? 여기는 우리 도 단위랑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런 그 시골에서 그 샤오강촌이라는 촌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샤오강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정부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그 인민공사라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집단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 농장에서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샤오강촌의 이제 인민공사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해 겨울에 얼어 죽게 된 거죠. 굶어 죽을 지경에 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뭐 다툼이 벌어져서 누가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난 이거밖에 못 가져가냐 이러면서 다툼이 극에 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그해 겨울 이제 78년입니다. 그해 겨울에 전부 다 모여서 18가구인데 18가구가 작당을 합니다. 우리 구분 경작하자. 자, 이제 다시 집단 경작이 아닌 개별 구분 경작하자. 그리고 전부 다 알아서 하고 거기서 우리가 알고 기던 다 거둔 것 중에 정부 인민공사에 낼 물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자. 야, 이거 근데 이전에 있었던 인민공사 또는 마오쩌둥의 어떤 그런 정책 노선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연판장을 적어요. 어느 한 집이 잡혀가면 나머지 집이 잡혀간 집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 예, 그러니까 목숨을 건 어떤 그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딱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후이성이 또 홍수 들고 뭐 난리가 났던 가뭄과 홍수가 빈발했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샤오강촌에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수확량이 그 이전 10년 수확량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땅을 가지고 남는 거 전부 다 내 거다라는 그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생산량과 그냥 한 10가구, 20가구가 모여가지고 농사 지은 물량을 n분의 1 해가지고 그리고 나라에 또 주고 남는 거 자기 가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랑 일하는 의욕이 너무나 차이가 났던 거죠. 이게 굳이 비교하자면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극명한 차이죠. 극명한 차이죠.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이 이루어진 나라와 안 한 나라는 경제 성장의 탄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 순서로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전부 산업화에 성공한 반면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처럼 과거 식민지에서 독립하거나 또는 왕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토지 개혁이 우리나라나 대만, 일본, 중국처럼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은 그 지주들이 또는 몇 대 가문들이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 산업의 발달들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의 농민들이 전체 인구의 90%, 뭐 100%인데 이 사람들부터 일단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무슨 산업 발달이 가능하며 자녀 교육이 가능하겠어요. 내가 굶어 죽을 지경인데 애를 학교 어떻게 보내. 그러면 그 당시 중국의 농업 생산량은 어느 정도? 예, 그게 이제 1978년부터 95년까지 무려 만 17년 동안 그 연평균 15% 늘었으니까. 매 연년? 믿어지지 않죠. 와, 그 다음에도 15%? 예, 그러니까 뭐 중국 경제 성장은 농업의 개혁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뭐 그 뒤로도 근데 또 계속 성장해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 그 생산성이 굉장히 낮았던 집단 농장, 인민공사 시절에 비해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먹고 살만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면도 있어서 생산성의 향상은 이제 95년, 96년 지나면서부터 한풀 꺾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 5, 6%씩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게 꼭 뭐 녹색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뭐 네. 뛰어난 알곡, 수확량이 좋은 그런 뭐 곡식을 재배하거나 또는 트랙터를 갖다 놔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촉진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계획은 없다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1978년 덩샤오핑 시절의 구분 경작입니다. 야, 중국이 그때 농업 생산량이 엄청 증대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산을 되게 많이 먹는 거군요. 뭐 우리 산동성 그 배추 없으면 고춧가루도 뭐 중국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식당에서. 우리가 맨날 다 먹잖아, 이제는. 뭐 포기했죠. 아니 오늘 식당 가봐 야. 전부 배추 고춧가루 다 뭐 다 중국산이죠, 중국산 요즘 표시가 돼 있는데 예전엔 되게 민감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냥 스며든 것 같아요. 딱히 막 싫어하지도 않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아니 근데 이 농업이 굉장히 생산성이 발달했지만 이제 중국이 제조업 굉장한 대국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건 어떤 것 때문에? 역시 덩샤오핑이 또 나오죠. 아, 이 사람이 저는 중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책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후보가 있어요. 뭐 네. 한무제도 있고 당나라 태종도 있고 수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인민을 부유하게 만든 일을 한 사람은 덩샤오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8년 아무튼 샤오강촌에서 이 구분 경작, 집단 농장 해체가 이루어질 때 이걸 편들었거든요. 인민들을 굶기는 게 죄악이지. 인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걸 왜 탄압하냐. 네. 이러면서 이제 보수파하고 싸웠고 두 번째가 또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역시 이제 보수파들이 막 득세하면서 진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네.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분이 패를 던지죠. 갑자기 선전, 그러니까 중국, 홍콩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아, 요새 그 고속철도 연결돼 있어 자유롭게 홍콩에서 갈 수 있는 코로나가 끝나야 갈 텐데. 아, 홍콩 가고 싶다. 예, 그 광저우도 또 좋습니다. 저는 뭐 광저우, 선전, 홍콩은 세계에서 한국의 서울, 수원 클러스터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는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부유한 곳이고 중국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1990년, 뭐 91년에는 완전 시골 깡촌이고 이제 막 개항되는 중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권력을 다 실각하길 위기에 처한 덩샤오핑이 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80 넘어서 거길 딱 갔는데 수많은 그 시민들, 그 근로자들이 나와서 덩샤오핑을 지지하는 그 막 움직임을 보이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개혁개방 노선 덕분에. 근데 그렇게 되면서부터 기차를 타고 이제 난징 거쳐서 북경을 향해서 서서 이동하는데 그 막 처음에는 보도도 안 했는데 전국적인 운동이 된 거죠. 그 지지 이런 의사를 보면서 개혁파들이 세를 얻게 되는 그러면서 그걸 남순 강화라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남쪽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남순 강화라고 이름을 한 사자성어 만든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용어 외우는 것도 힘들겠어요. 야, 오늘 지금 오늘 명사가 대체 몇 개 나온 거예요? 저 방송 준비하고 왔습니다. 야, 정말 역시 이런 저희 박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시대. 야, 계속 이어가시죠. 유튜브 좋아요. 김 작가 TV 최고예요.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그 흐름 속에서 결국 그 신뢰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들 중국이 토지 개혁한 것까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외 개방을 촉진시키고 제조업 육성해서 산업 발달시킬 것인지 또 우리가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하면 저거 다 뺏기는 거 아닌지 혁명 나서 다 몰수당하는 거 아니야? 공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공포를 좀 씻어준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92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GDP에서 차지하는 직접 투자 비중이 7%. 다시 말씀드려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7만 원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투자를 한 돈이 7만 원. 이건 뭐 거의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히 먹여 살린 거죠. 그 뒤 2020년 지금까지도 적게 떨어져도 2% 정도. 그러니까 경제의 2%에서 7%에 이르는 돈이 해외에서 쏟아져 들어와서 공장 짓고 사람 고용하니까 제조업 강대국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왜 저렇게 그 제조업 2025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산업 정책 펼쳐가지고 요새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후아웨이나 샤오미나 뭐 SMIC나 이런 중국의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 해외에서 견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높냐 하면 중국이 정부가 열심히 밀어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에 들어와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합작 기업들이나 외국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합작이나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과 저렴하게 제공된 토지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얻어들인 기술이라든가 우리는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 다 나가면 우리 망한다라는 그런 좀 절박감. 그러니까 너무 투자를 많이 유치한 데 따르는 제조업 강대국은 됐지만 정작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중국이 이제 우리도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한번 키워보자 했다가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게 미중 무역 분쟁의 그 뒤에 존재하는 또 다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92년, 93년부터 시작된 거의 한 25년에 걸친 이 어마어마한 외국인들 해외 투자의 그 투입. 그래서 처음에는 홍콩이나 대만 자금, 그다음 한국이 한때 1등, 그다음 일본, 유럽 자금들까지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 뭐 당장 스마트폰, 아이폰 제조하는 게 선전에 있는 팍스콘이잖아요. 그러니까 팍스콘은 참고로 중국 기업이 아니고요. 대만의 호나이 공업의 자회사입니다. 대만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합작해서 만들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제조업 강대국을 만들었는데 이제 기술 독립도 해보려고 하다가 쾅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산 제품 가격이 근데 인상되지 않은 이유? 네, 인상 안 되고 오히려 점유율 올라갔다는 얘기 들으셨죠. 왜 그러냐면 환율 조정하니까. 이 나라는 그 자본시장 중에 미미하게라도 개방된 건 주식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식 뭐 후강통, 성강통 통해서 우리가 조금 투자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인데 국가의 이런 어떤 영향이랄까 또는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해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런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제 특징들 중에 하나가 환율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환율 조작국 지정도 되고 막 그랬던 게. 진짜요? 네, 그래서 미국이 관세 10% 부과 그러면 중국이 멍군 하면서 외치면서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10% 인상 이래버리면 관세 부과받은 만큼 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충격이 없죠. 결국 트럼프가 그렇게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막 중국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가격 인상 안 되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점유율 올라가고 대중 무역 적자 늘어나고 하면서 거의 효과를 못 보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옛날은 그냥 환율이 고정돼 있던 시절이야 관세가 되게 충격이 큰데 지금처럼 환율을 조정할 수 있고 특히 중국처럼 정부의 영향력이 큰 나라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면 환율로 다 보상시켜버린다 그러죠. 이렇게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에서. 그 뭐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거죠. 야, 아주 재밌네요. 그 미중 무역 분쟁이 2018년 좀 격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적 요인이 첫 번째. 네.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두 번째가 이제 당연히 트럼프 당선인데 트럼프. 트럼프가 당선되게 됐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미국이 자유무역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늘어났다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샤이 트럼프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보다 트럼프를 찍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뒤에 마음의 배경에는 나 이제 중국이랑 무역 안 했으면 좋겠어. 중국이랑 무역해서 값싼 제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대신 내 직장이 사라지고 내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못한 직장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되는 순간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거에 대한 공감대들이 특히 미국 중부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미시간이라든가 오하이오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부각됐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방위비 분담해라라든가 뭐 철수하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세 번째 이유는 국제유가 급락이죠. 즉 미국의 셰일 오일 혁명. 그게 그죠. 여감이라고 우리는 셰일 암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나 기름을 갖다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값싸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높아지면서 하루에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2천만 배럴을 넘어서는 전 세계 그 석유 하루 소비량이 1억 배럴인데 그중에 5분의 1을 미국이 생산하고 있고 그게 불과 10년 전에 500만 배럴이 지금 그렇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석유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굳이 자신의 그 많은 돈과 피 같은 목숨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의 분쟁과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때 들었던 게 이제는 미국이 대통령이 사실 세계의 대통령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는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네. 바이든이 뭐 동맹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예전에 미국에 비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원하는 것들은 확실히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결국 석유 수송로를 보장해 준다든가 뭐 중동의 전쟁에 개입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그동안 그렇게 했던 이유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인 에너지 가격의 안정 문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했던 거고 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뭐 에너지 작업자족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실제로 또 이라크에서 철군했잖아요. 시리아에서도 철군하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 미국이 일단 고립주의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두 번째 자유무역의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값에 값싼 공산품을 살 수 있었다는 점은 좋았지만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었던 것. 세 번째는 중국이 이전에는 다른 나라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열심히 생산해주는 생산 기지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급자족하고 이제 자력 경쟁하고 더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우뚝 서겠다라는 의도 속에서 기술 도둑질에 또는 로열티 전혀 안 내고 무엇보다 또 불공정 경쟁 같은 것도 국영기업들의 불공정 경쟁이 벌어진다 싶으니까 반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국내 요인도 존재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요인도 두 가지나 있었던 거죠. 두 가지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됐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갈등은 계속 되고 트럼프처럼 관세 부과를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도 무식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개별 사안별로 타격을 가하는 괴롭히는 식으로 가지 전면적인 어떤 관세 전쟁은 안 갈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오히려 트럼프보다 바이든 정부가 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더 괴로운 상대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민주주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됐던 홍콩 관련됐던 여러 이슈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 섞인 해외 그 보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향후 정책 방향이 민주당의 정책 방향, 바이든의 정책 방향이 좀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다방면에서 더 주요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제조업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도 그거를 이제 좀 뭔가 견제해야 될 정도로 이제 올라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술 경쟁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산업별로 뭐 다 다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뭐 반도체라든가 예,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 뭐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외형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는데 네. 내실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산업들이 많죠.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운이라는 12개 지역 연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 한국은행 뭐 지사 같은 그런 형태인데 거기는 이제 독립적이죠. 이 세인트루이스 연운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을 고비로 해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세계 특허 1위예요. 예, 굉장합니다. 압도적인 일입니다, 지금. 와.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인벤트 페이턴트, 그러니까 발명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밖에 안 되는. 나머지는 뭐 디자인 특허라든가 실용 신안 특허 같은. 그러니까 외형은 굉장히 커지고 특허 신청 건수는 세계 넘버원인데 그 특허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특허 이런 걸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장려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부터 시작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원래 그거부터 시작. 한국도 그랬어요. 특허를 해나가다 보면 좋은 특허들, 인용 건수가 많은 특허들이 나오게 되고 영향력도 올라가는 과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갈 길은 굉장히 먼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미국에서 특허가 중요하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특허가 중요한데 거기 보면 아직도 상위권에 중국 기업들이 아직은 포진해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점에서 좀 질적인 부분은 문제가 조금은 아직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중 무역 분쟁이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실 그 강대국에 끼어서 그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우리는 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몸은 중국이랑 가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요. 마음은 미국이랑 같이 가는 그 전략밖에 지금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중국이 트럼프 정부라는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역사상 가장 좀 단순무식한 정권을 만났는데 옛날 하딩 이후 거의 저희가 봐서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정부를 만났을 때 소프트 파워를 중국이 올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응해서 중국이 좀 유연하고 포용적이며 이런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대인배다운 모습을 잘 보여줬더라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 앞으로 패권 국가가 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우리가 미국의 너무 일변도의 외교라든가 정치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작년 홍콩 사태가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홍콩 사태도 그렇고 홍콩 사태 이후의 어떤 대응 과정들을 보면서 아무리 미국이 마음에 안 들어도 중국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글로벌하게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제가 그 재밌는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 주요국 그러니까 OECD 가입해 있는 한 20개 나라들 국민들한테 중국이 좋아요 싫어요 조사를 갖다가 10수년에 걸쳐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중국 싫어요로 다 답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냐면 2018년, 19년부터 그렇게 역전됐습니다. 대부분 중국 좋아요였는데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물건도 많이 사주고 여행도 해주고 하니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코로나에 그리고 작년 홍콩 사태 등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 이제 좀 많은 이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한. 그래서 옆에 있는 잘 살게 되는 점점 잘 살게 되는 이웃에게 뭐 우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야, 좀 포용적으로 같이 좀 잘 살자. 그리고 주변 국가들한테 너무 그렇게 뭐 영토적인 거 그거 그런 거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윈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번 또 민주당 정부 또 더 나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에 붙어 있되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좀 어떻게든 중재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정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은 예전에는 굉장히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점차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잘 가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중국이 제조업에서 엄청 따라오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인 강국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네. 뭐 구글이라든가 예, 뭐 거길 당할 방법이 없죠.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좀 이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이거를 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소프트웨어가 사실 좀 선진국, 세계적인 강국이어야지 좀 약간 세계적으로 퍼트려지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그게 바로 이제 표준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준. 예, 글로벌 표준. 카카오톡 너무 좋아도 전 세계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건 좀 다른 문제죠. 페이스북 메신저한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왜 그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하면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구수. 예, 인구수가 큰 데다가 두 번째 그 시장의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한 지역,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를 잡은 앱이 있다. 그러면 옆에 지역 네바다라든가 위에 있는 워싱턴주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순식간에 확산되고 그렇죠. 미국을 전체 지역을 다 잡게 되면 세계 경제 3분의 1, 4분의 1 시장을 잡는 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을 휩쓴 브랜드가 돼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시장 자체 내에서 지역적 브랜드가 전국적 브랜드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일종의 또 충성 고객들 또는 홍보 효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5천만 인구의 네트워크 가지고는 사실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특히 최근 들어서서 뭐 만화라든가 코믹스라든가 더 나가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 보면 약진이 엄청나잖아요. 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도 받고 그리고 한국 K-뷰티 정말 유명한 K-팝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나가고 소프트 파워가 우리도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이걸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병진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제조업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큰일 나요. 우리는 거기가 우리의 핵심인 거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과 거기서 벌어들인 브랜드를 가지고서 높아져 있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소프트 파워 쪽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컨텐츠 쪽으로 밀고 나가서
어떻게 본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어떤 브랜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시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유력한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점점 성장을 같이 해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어디는 이제 끝이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으로도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미국, 중국에서 균형 전략을 적절히 예, 취하는 그 어느 한쪽으로 베팅은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